지금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몽골의 한국화에 현지 시민은 물론 주변 국가들까지 이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데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차라리 몽골을 한국의 행정구역으로 삼자는 농담 섞인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몽골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몽골인들이 한국화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화의 바람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딱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렌 슈미트입니다. 독일 공영방송 GNT의 국제특파원으로 전쟁터와 난민촌, 기후재앙 현장까지 수없이 취재해온 나름 베테랑 기자죠. 세상의 가장 치열한 현장을 다녔지만 최근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었습니다. 요즘 유럽을 휩쓰는 화제의 중심에 선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어요. 드라마에 빠지고 음악을 따라 부르고 화장품을 사려고 줄까지 서는 모습. 처음엔 그저 스쳐가는 유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단순한 유행이라면 이렇게 깊고 넓게 퍼질 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회의실에서 터져나온 한마디가 제 인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글 없으면 밥도 못 먹는 나라가 있대요. 어이가 없는 말이었지만 모두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한글과 몽골이라니? 도무지 연결되지 않는 조합이었죠. 그 순간 직감이 내게 말했습니다. 이건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하고 취재해봐야겠어. 그렇게 저는 막연한 기대감을 안고 울란바토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상식과 경험을 완전히 뒤흔드는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되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공항부터가 너무 조용했거든요. 여긴 정말 수도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인천공항과 비교하면 너무나 단출했고 활기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역시 한국과는 격이 다르군 그런 생각이 순간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은 공항 밖을 나서면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택시 승강장 벽면에 붙은 광고지부터가 전부 한글이었어요. 대한민국 국산차 특별전, 오리진 삼계탕 정식 오픈, 치킨 2마리 10,000원. 순간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기사님에게 행선지를 말하자 되려 유창한 한국어로 되묻는 모습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간판이 줄지어 있었고 거리에선 삼각김밥을 들고 걸어가는 젊은이들까지 보였죠. 전 단지 몽골에 온 건데 분위기는 마치 한국의 외곽 소도시에 온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 불쾌하기까지 했어요. 이건 너무 모방 아닌가? 독자적인 문화는 어디 있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토록 한국적인 모습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린 걸까? 제 취재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죠. 첫 일정은 울란바토르 외곽에 위치한 한 개발 지구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은 할로얀이라는 청년이었죠. 처음엔 그냥 평범한 통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몽골계 개발자더라고요. 그가 보여준 설계도 안엔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었습니다. 사막 위에 조성 중인 신도시 몽탄. 건물 배치며 도로 구조, 공공시설 배치까지 죄다 서울의 그것과 닮아 있었죠. 제가 묻기도 전에 그가 먼저 말했어요. 한국의 도시가 갖고 있는 힘은 사람이 중심이란 겁니다. 몽골도 이제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처음엔 그 말이 다소 과장되게 들렸습니다. 도시를 한국처럼 설계한다고 삶까지 바뀔 수 있을까? 그런데 이어진 설명이 제 생각을 흔들었어요. 이 신도시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한글 중심 수업이 도입되고 있었고 공공기관의 공고와 문서 대부분이 몽골어와 한국어로 병기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역 내 채용 공고에 한국어 가능자 우대라는 문구가 빠지지 않는다고 했죠. 순간 다큐멘터리 제목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한글 없으면 밥도 못 먹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수준이었어요.
할로야는 말했습니다. 이건 모방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몽골이 먼저 원한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어떤 감정이 뒤틀리듯 요동쳤어요. 정말 저들이 한국처럼 되고 싶은 걸까? 아니면 한국이 너무 앞서가서 이들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울란바토르 중심부를 지나는 길에서 도시 곳곳이 공사 중이라는 걸 체감할 수 있었어요. 도로가 확장되고 있었고 다리를 새로 놓는 공사가 한창이었죠. 공사장 앞에 내걸린 커다란 현수막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2025년 울란바토르시 건설의 해 지정구역입니다. 순간 전 멈춰 섰어요. 건설의 해?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리모델링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실제로 울란바토르시는 한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도시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더라고요. 특히 도로, 교량, 하수 처리 같은 기초 인프라를 한국 모델에 맞춰 확장 중이었고 그 중심에는 서울대학교와 KUICA가 몽골과학기술대학교에 공동 설립한 도시개발공학과가 있었습니다. 이 학과에선 실제로 현장에 투입될 기술자와 기획자를 길러내고 있었고 그 졸업생들 다수가 몽탄 프로젝트나 정부 도시계획부서에 바로 취업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을 다니다 보니 어느 정도 수긍이 갔어요. 도시 곳곳의 설계 방식이나 재료, 공사 프로세스 등에서 한국식 디테일이 드러났고 현장 관계자들 입에서도 이건 서울에 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들렸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그냥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거의 복제 수준이 아닌가. 약간 씁쓸했지만 동시에 궁금해졌어요. 이렇게까지 한국처럼 만들어가는 이유는 뭘까? 몽골 사람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걸까? 외형은 바꿀 수 있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까지 바뀌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궁금증을 안고 찾은 곳은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지도 앱에서 별점이 가장 높은 곳이라 선택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확 풍겨왔죠. 고추장과 참기름이 뒤섞인 그 향, 순간 특파원 시절 서울의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카운터 앞에 선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김말이 오늘 튀긴 거예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현지인이 아닌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인가 싶었죠. 하지만 곧 그 여성이 스스로를 소개했어요. 저는 오르기렐이에요. 울란바토르 토박이에요. 그녀는 몇 년 전 한국에서 유학을 하며 요리를 배운 뒤 이곳에서 작은 가게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분식집이 지금은 울란바토르에서도 손꼽히는 맛집이 되어 있었죠. 가게엔 한국식 메뉴판, 셀프바, 심지어 재활용 분리함까지 한국식으로 갖춰져 있었고 손님 대부분은 한국어로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오르기렐은 말했어요. 한국처럼 정직하게, 깔끔하게 하면 손님은 알아봐요. 그리고 그게 이 도시를 바꾸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를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밖으로 나오는데 골목 어귀에서 삼각김밥을 먹으며 웃고 있는 청년 셋이 보였어요. 한 명은 한국어로 농담을 건넸고 나머지는 박장대소하며 따라 웃었죠. 순간 머리가 어지러질 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에요. 이들은 진심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한국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마주한 건 정말 믿기 힘든 풍경이었어요. 울란바토르 대학교 안에 자리한 한글 도서관. 입구부터가 낯설었죠. 한국어 전용 구역이라는 안내판, 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익숙한 멜로디는 놀랍게도 잔잔한 국악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책장은 전부 한글 책으로 가득했고 학생들은 서로 한국어로 대화하며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도서관 한켠에 마련된 토론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마주친 화이트보드 위 문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선의 선비 정신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장난이 아니라 진지한 발표 주제였고 학생들은 조선시대의 공동체, 윤리를 현대 몽골 사회에 어떻게 접목할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죠. 유교적 인간관계는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의 효 문화를 예로 들며 가정과 공동체의 조화를 강조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한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그 안에서 찾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도서관 입구 벽면엔 한글 필사대회 참가자 모집 포스터도 붙어 있었는데요. 참가자 전원이 몽골 대학생들이었고 심사 기준은 정확성보다 정성이었답니다. 우승자에겐 한국행 항공권이 주어진다고 해서 더 놀랐어요. 단순히 관심을 넘어서 이건 일종의 문화적 동기부여이자 사회적 신분 상승의 통로처럼 보였어요. 한쪽 구석에선 자율 스터디 그룹이 모여 앉아 있었는데 그 주제가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교육 방식이 몽골의 유목민 교육에 줄 수 있는 교훈.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내려놓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다큐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유럽의 어느 대학에서도 이런 수준의 문화융합적 탐구는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게 이렇게 말했죠. 우린 지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법을 한국을 통해 배우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렌즈로 몽골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다른 풍경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명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지만 그 이면엔 미묘한 긴장감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내 중심의 한 카페에서 몽골 청년 2명이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죠. 형, 우리 취업 준비하려면 결국 한국어 학원부터 등록해야 돼. 이젠 그냥 몽골어만 하면 안 된다니까. 그 말에 다른 청년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진짜 몽골 사람 맞아? 요즘 애들이 다 한국어로 소통하려고 하니 참. 순간 한기가 스쳤어요. 선택이라 믿었던 그 많은 변화들. 과연 모두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걸까? 그날 밤 제가 묵고 있던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와 나눈 대화가 마음에 남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한국만 보잖아요. 우리 문화는 자꾸 사라져요. 옛말로는 게르에서 인사를 배워야 한다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로 인사부터 배우니 아주머니 눈가에 번지는 복잡한 표정이 잊히지 않았어요. 단순히 문화가 바뀌는 게 아니라 세대 사이의 감정선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외래문화 수용이 아니라 몽골이라는 정체성과 한국이라는 모델 사이에서 길을 찾으려는 치열한 몸부림이었어요. 어떤 선택은 환영받지만 어떤 선택은 분열을 만들고 있었죠. 이 안에 남겨진 고민의 목소리도 반드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갈등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초등학교 수업을 취재하러 갔을 때였죠. 교실 안엔 한글 자음이 적힌 플래카드가 벽 가득 붙어 있었고 아이들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또박또박 따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던 한 아이가 눈에 띄었죠. 선생님께 그 아이에 대해 물었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집에서 몽골어만 쓰는 걸 부모님이 금지했어요. 몽골어보다 한글을 먼저 가르치고 싶다면서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언어는 정체성이고 정체성은 뿌리인데 그 뿌리를 스스로 끊으려는 부모라니. 그날 저녁 교육청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최근엔 한글 유치원 입학 경쟁이 더 치열해요. 일부 부모는 몽골 국립 유치원을 포기하고 한국식 교육기관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나중에 한국 기업 취업하려면 어릴 때부터 한글을 익혀야 유리하거든요. 이쯤 되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심지어 SNS에선 몽환어 혼용 금지라는 해시태그까지 돌고 있었고 어떤 부모는 아이가 몽골어를 섞어 말하자 훈육 영상까지 올린 적도 있대요. 정말? 하고 되묻게 되는 순간이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언어를 지키려는 세대와 언어를 버리고 살아남으려는 세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들른 서점에서는 더욱 극적인 장면을 마주했어요. 아이책 코너에 진열된 책 대부분이 한글 동화였습니다. 몽골어 동화책은 한 칸에만 조용히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죠.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게 아니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선택과 강요, 자발성과 압박 사이에서 사람들은 갈등하고 있었고, 그 갈등은 아이들의 입에서, 가정 안에서, 도시의 책장 위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바타르를 만나기 위해 울란바토르 시내의 작은 문화관을 찾았습니다. 전통 의상인대를 입고 있던 그는 딱딱하고 느린 말투로 저를 맞이했죠. 한국의 것은 모두 좋다고 하지만 그걸로 우리의 것이 지워지면 그건 제국주의 아닙니까? 예상보다 날 선 발언이었어요. 그는 문화보존운동가였고 몽골 전통 언어와 예술을 지키기 위해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벽면엔 우리말을 우리 아이에게라는 구호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엔 폐쇄 위기의 유치원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등록률 저조. 한국식 커리큘럼을 도입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그와 인터뷰를 나누는 도중 문화관 옆방에선 수렌 선생님의 수업이 한창이었어요. 아이들이 아야어여 오요를 따라 읽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죠. 우연인지 필연인지 바타르의 말이 끝날 때쯤 수렌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자마자 짧게 눈을 마주쳤고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주려면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수렌이 말했어요. 우리말로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바타르가 맞받아쳤죠. 두 사람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마치 다큐멘터리가 아닌 몽골 사회 자체를 응축해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도시 외곽의 건설 현장을 다시 찾았어요. 투무르를 인터뷰하기 위해서였죠. 낮에 본 한국형 도시계획 설계를 다시 들여다보던 그는 잠시 고민 끝에 이런 말을 꺼냈어요. 이 설계엔 쓰레기통 위치까지 한국 기준이 반영돼 있어요. 정교하죠. 그런데 너무 정교해서 사람 냄새가 빠진 느낌도 들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그는 건축가로서 한국의 도시 철학을 존중하면서도 점점 몽골이 사라지는 것 같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이란 틀 안에 몽골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누군가는 기회를, 누군가는 위기를, 누군가는 정체성의 흔들림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의 진심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었죠. 이젠 이 다큐멘터리를 어떤 시선으로 써야 할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수렌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정식 수업이 아닌 그녀가 봉사하는 야간 교실을 취재하러 간 거였죠. 학생 대부분은 낮에는 생업에 바쁜 어른들이었고 자리에 앉아 한국어를 또박또박 따라 읽고 있었습니다. 그중엔 머리가 희끗한 에르덴 벌드도 있었죠. 그는 수첩에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같은 단어들을 적으며 조심스레 발음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수렌에게 물었죠. 이분들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거죠? 수렌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그냥 가족들과 말이 통하고 싶어서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교실 뒤편에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딸이랑 톡할 때 이제 자동 번역을 안 써도 되겠네요. 한 중년 여성이 흐느끼며 말했죠. 그 장면은 제가 이 여정을 시작한 이유. 한글이 밥줄이라는 말 그 자체였어요. 언어는 단지 말이 아니라 관계였고 삶이었어요. 몽골은 지금 가족과 세대, 공동체가 서로 이어지기 위해 스스로 한국어를 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수레는 제게 말했어요. 우린 강요받은 적 없어요. 다들 스스로 원한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니까요. 우리가 본받고 싶은 건 경제가 아니라 그 태도예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들에게 단순한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미래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갈등이 하나의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통해 삶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 한국을 닮고 싶지만 자신의 뿌리를 지키고 싶은 이들. 그 사이에서 흔들리던 몽골 사회의 마음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천천히 들었어요. 이번엔 기록이 아니라 증언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바타르를 찾았을 땐 그의 표정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끝내고 나가는 길, 그는 저를 멈춰 세웠죠. 당신 다큐, 균형 있게 나갈 거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는 진지했습니다. 지금 몽골은 너무 한국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고민할 틈도 없이 모든 기준이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요. 그의 말엔 분명 서운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났던 건 바로 전날 수렌이 말한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은 배워도 몽골어는 틀리겠어요. 어떤 애는 자기 이름도 몽골식보다 한글로 쓰는 게 멋지대요. 그 말에 웃을 수 없었죠. 그날 저는 바트케트라는 아이와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한글은 왜 좋아? 라는 질문에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한글을 잘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대요. 언제부턴가 이 사회에서 잘 살기 위한 언어는 몽골어가 아닌 한국어가 되었고 아이들조차 그 기준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문화 수용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된 상징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바타르의 눈에서 바트케트의 눈동자에서 동시에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메모장을 꺼냈어요. 처음엔 한국에 취한 나라의 이야기를 기록하려 했지만 지금은 질문이 바뀌었어요. 이들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은 과연 선택이 맞을까? 그 물음이 제 안에 깊게 파고들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취재 날, 저는 울란바토르의 신도시 몽탄 한복판에 섰습니다. 사막을 깎아 만든 이 도시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골조들 사이로 한국식 아파트 외벽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삼각김밥이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손에 들고 있었고 멀리서 들리는 음악 소리조차 한국 아이돌의 노래였습니다.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곳은 분명 몽골이지만 몽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명확히 깨달았죠. 몽골은 단지 한국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도서관 앞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는 한글 말하기 대회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12살 바트케트가 무대에 올라 또박또박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죠. 저는 자랑스러운 몽골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배워서 더 넓은 세상을 꿈꾸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몽골어를 부정하지 않고 한국어를 끌어안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 용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침투가 아니라 선택이었고 억압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한국이 있었어요. 단순히 경제력이나 문화의 파급력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방향,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길로서의 한국. 대한민국은 지금 누군가의 목표가 아니라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세계가 흔들릴 때 중심을 잡는 나라. 과거에 치이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해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 저는 그 사실을 이곳 몽골에서 가장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들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건 정말 한국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몽골의 이야기일까? 곧이어 나온 대답은 아주 단순했어요. 이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이야기다.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몽골은 지금 단순한 유행이나 일시적인 흥미로 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한국이라는 거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거울 속에는 기술과 경제만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교육, 질서를 위한 노력, 약속을 지키는 사회라는 본받고 싶은 진짜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몽골의 아이들, 압력밥솥을 쓰는 어머니들, 한식을 팔며 정직함을 말하던 창업가, 야간 교실에서 사랑해요를 따라 쓰던 중년의 눈빛까지 그 모든 장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가진 신뢰의 힘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치를 잊고 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국은 누군가에게 단지 좋은 나라가 아니라 닮고 싶은 미래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결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바꾸고 있는 몽골처럼 전 세계는 점점 한국이라는 기준을 중심에 놓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변화의 시작점이었고, 이제는 그 여정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게 되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새로운 기준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통찰의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요. 지금까지 감동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